안녕하세요. 연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고 일정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전 강의로 진행되고 내일부터는 바로 시험이 있습니다. 쪽지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숙제가 매일 나가요. 숙제가 매일 나가는데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는 가장 외웠으면 좀 좋겠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암기하고 있어야지 다음 진도 나갈 때 편하게 되는 거. 내가 강의하기 편하고 여러분들도 수업 듣기 편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숙제 형태로 이래 암기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외우고 있어야지 서로 대화도 되고 그리고 강의도 전달이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가장 이 방법으로만 해야 돼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찾아온 방법 중에서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게 강의를 들으면서 길을 놓쳐버리는 거 아니면 자기 주관대로 이래 복습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읽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부분만 따로 밑줄에서 이래 공부를 해버린다든지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제 의도는 그걸 공부해서는 안 되고 다른 부분을 공부해서 좀 복습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부분을 이래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의도치 않게 다른 부분을 이래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연하게 이래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2차니까 답안지를 잘 쓰고 싶을 테니까 암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빨리 붙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래 복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패착이 되더라고. 나중 되면 그게 한 일주일 지나버리면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 암기로 버틴다는 게 감당이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적절한 암기가 또 있어야 돼. 적절한 암기도 필요한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전혀 암기 없이 그냥 따라오는 거는 좀 문제 있고요. 문제 있고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것도 문제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조절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숙제 내드리는 부분을 이래 숙제 형태로 해서 암기하고 대신에 이제 복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연계 때는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좀 하고 이래 넘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드리는 복습 방법은 이해를 먼저 하는 일회독을 이해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을 숙제로 내드리는 부분을 따로 이래 암기를 하는데 별표를 해드리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아닌데 별표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제만 공부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별표까지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표 아닌 부분이 숙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별표가 숙제가 되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는데 별표 부분을 이래 따로 이래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대개 순공 시간이 강의 시간 빼고 6시간 넘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이거 한번 만약에 이걸 한번 이래도 가고 내일 숙제 한번 써보겠다라고 오면 생각보다 잘 안 써집니다. 이건 생각보다 잘 안 써지고 기억나는 대로 이래 쓰면 또 친구한테 카톡 보내는 것처럼 이래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비문으로 막 쓴다든지 아니면 뭐 문장 형식 자체가 이제 삼형식도 못 만드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수 있으니까 요 표현대로 이래 외워주는 거 이런 연습을 좀 하는 게 이래 필요하고 이 과목을 외울 때 이제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그대로 외울 필요 없다. 그대로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뜻만 전달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그대로 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판례는 될 수 있으면 그 표현 그대로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이걸 나름대로 뭐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각색한다라고 이래 각색해버리면 자기 문장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잘못 이해된 표현이 들어간다든지 이래버리면 그게 의미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답안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 그대로 외워줘서 우리가 1점이라도 더 받아야지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외우는데 판례를 통으로 다 외운다는 거는 좀 쉽지는 않거든. 쉽지 않게 되니까 어떤 부분을 외워줘야 되고 이런 것까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킨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시킨 대로 좀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태야지 내가 인기 강사가 되거든. 근데 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막 하고 이래 돼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 떨어지면 나도 죽는 거야. 나도 비인기 강사로 계속 이렇게 남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우리 딸도 어리거든 지금. 그러니까 딸도 이제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붙어줘야지 내가 인기 강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많이 벌 수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려야 돼. 그러니까 붙어야 돼. 너네들이 붙어줘야지 이래 되니까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고 시킨 대로 하고 그리고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이 연기 때 고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 세 과목을 들었는데 뭐 남는 게 있나 남는 것도 없고 노동법은 기억도 안 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인사는 이거는 정말 사람이 공부하는 과목이 맞는지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화적 충격을 이래 처음받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법대고 민소가 어렵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도 여기 왔거든. 그 말은 경영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게 경영 문능력자가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손도 못 대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오신 걸로 이래 생각하게 되는데 인사도 여러분들이 누가 글을 하나 이래 썼다고 하던데 그냥 그대로 외우는 과목이 아닌데 그걸 그대로 외우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인사에서 득점하는 그쪽 교수님들이 니즈가 있는데 그걸 전혀 수험생들이 못 찾고 그리고 몇 페이지 썼다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6페이지 썼다 7페이지 썼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그분이 수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국가 6페이지 쓰면 점수 줄까? 애국가 6페이지 아니면 어떤 아이돌 가요 그런 걸 6페이지 쓰면 점수 줄까요? 소설 6페이지 썼다고 해서 점수를 받을까?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6페이지 썼는데 왜 점수 안 줘? 그런 깡패가 어디 있어요? 강도지. 그러니까 무조건 6페이지 쓰면 점수 줄 것 같으면 그러면 누구나 다 6페이지 써줘. 6페이지를 이래 쓰게 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써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뭘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는 게 이래 필요하고 책을 볼 때도 과연 이게 돈이 될까라고 하면 so what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게 뭘까? 이게 왜 이걸 내가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괜히 내가 엉뚱한데 밑줄하고 엉뚱한데 고민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을 이래 한번 이래 해보시고 그래도 고민이 될 건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기를 좀 써보세요. 일기를 좀 써봐가지고 일기 자체를 수험 일기를 좀 써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좀 적어보세요.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이 과목에서는 잘 따라간 거고 이 정도 진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주일치 진도인데 근데 요 부분은 요 토픽은 내가 이해가 잘 된 거고 요 토픽은 좀 어려웠다 아니면 뭐 이해가 안 됐다 그리고 이 토픽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간략하게라도 그렇게 적으시고 그걸 한 달치 한번 모아보고 한 달치 모으고 그다음에 일기 때 들어가 가지고 비교해서 한번 써봐. 비교해서 자기가 연기 때 이해된 부분이 과연 일기 때도 제대로 이해된 걸로 똑같이 일기를 쓰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밑에 비교란을 칸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 과목에서 내가 더 발전하고 싶을 때 어떤 걸 하면 내가 발전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뭘 필요로 할까 아니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물음표에 두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풀리는지 풀리지 않는지 그런 것도 써두고 그런 것도 이래 써두시면서 비교해서 연기 일기하고 일기 이기하고 그걸 써두시고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왜 그걸 쓰라고 하냐 그러면 어디를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일기 때 어떤 걸 목표로 해서 내가 이 강의를 따라가 줘야 되는지를 뭐 놓치면서 따라오면 안 된다고 그냥 무작정 와서 매를 맞고 가는 그런 기분이 되면 안 되고 목표점이 있어야 됩니다. 연기 때 내가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연기 때 이해가 덜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또 연기 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계속 확인하고 체크를 해줘야 돼. 체크를 해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와서 그냥 숙제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책을 읽고 무의식적으로 외우고 이래버리면 어디를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지 다음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줘야 될지 이걸 길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래 없애가는 맛이 생기면 그러면 이 과목도 이 시험도 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래도 이 기간에 또 고민이 되거든. 이게 과연 내가 이 시험을 붙을 수 있을지가 다시 또 고민이 되는데 왜 그 기간에 고민이 되냐 그러면 풀답안을 쓰거든요. 그때부터는 풀답안을 50점짜리로 풀답안을 이래 쓰다 보니까 사례 문제를 이래 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래 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수학 문제처럼 이래 단계별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점, 보완점 이런 걸 고민해 하게 될 거고
또 시험이 이게 또 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이런 그 걱정을 이래 하게 되거든. 하게 되니까 제일 많은 슬럼프가 이제 그때 이기 때 그때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냥 1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걸 연기 때부터 계속 모아두세요. 모아두시고 그런 것들을 내가 체크해가면서 보완해 나가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는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학교생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최근에 많이 하시는 게 채점자한테 메일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요즘 작년에 보니까 채점자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이게 어떤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이때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게 궁금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문의해가지고 또 채점자가 그에 맞는 자기 그 공부 진도표 뭐 이런 것들을 이래 보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활용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채점자도 합격생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그게 안심이 좀 될 수 있거든.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래 나중에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 때 고민하고 2기 때 고민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게 완전 그 고민 대상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바뀌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아마 적어두시면 아마 그걸 확인해 보시게 이래 되게 될 거고 지금 하는 고민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90%는 좀 안 해도 되는 고민이고 일어나지 않는 걱정 그리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걱정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이래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암기 잘 안 된다. 안 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암기 되겠니? 네 이때까지 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암기가 한 번 봐고 암기 될 것 같으면야. 그러면 이 과목을 누가 어렵다고 하겠니? 다 민수하지. 경조 외환이 등신들처럼. 그러니까 이거 바로바로 암기 될 것 같으면 다 이거 하지. 이거 해가지고 이래 답안지 잘 써가지고 점수 받는 게 낫지. 그런데 왜 이걸 안 하겠니?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경조를 선택하는 이유가 어렵거든. 이게 어렵고 암기도 안 되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한 번 외워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일 그 시험 써보면 알아요. 이게 3번 보고 온 사람인지 4번 보고 온 사람인지 5번 보고 온 사람인지 금방 표현하는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이게 이 과목이 그러니까 딱 그 보면 이 사람이 공부를 순공이 한 3시간 정도 하고 있구나 아니면 4시간 정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정말 이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이 정말 이게 마지막 그 시험이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떨어지면 갈 데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읽을 테면 읽어봐라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다 나오는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인풋 아웃풋이 되게 정확한 그런 느낌을 이래주게 될 테니까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그 암기를 더 했었으면 오히려 더 그날 그 숙제라도 잘했으면 그냥 암기를 잘했을 건데 그걸 다 놓쳐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엉뚱한 시간 낭비다 이런 그 부분인데 그게 나중 되면 후회스럽습니다. 1기가나 2기 때 가보면 괜히 쓸데없는 걸 걱정했구나라는 걸 그런 걸 고민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키는 거나 잘해. 실제 시키는 거나 잘하고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걱정하지 마시고 시키는 거나 이렇게 잘하면서 잘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오늘 그 프린트 하나가 일어 나갔는데 요거는 원래 출간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이게 판례가 바뀌어 버렸어요. 되게 획기적인 판례가 이래 바뀌어 가지고 이거는 되게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15판 추록으로 해가지고 작년 책 추록은 학원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는데 요거는 새 책에 대한 추록이 돼. 새 책에 대한 추록이어서 책 나오고 나자마자 판례가 바뀌는 바람에 이걸 추록장 형태로 이래 나눠드렸으니까 요거는 진도 나갈 때 당사자 적격이라고 그 부분 나갈 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유력한 예상 문제고 지금 적격 문제가 아마 예상 문제로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형태로 해서 예상 문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변리사는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변리사는 직전 연도 판례가 한 문제를 꼭 내거든 꼭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출제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원래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머릿말을 보시면 판례 2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판례 2개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진술검지 재판 부분과 특별수권과 관련되는 대리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예상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예상 문제가 이래 되니까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예상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최근 판례 중에서 가장 획기적 판례니까 이런 것들은
출제가 임박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될 테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진도 나갈 때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조점을 따르게 이래 강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숙제하는 거랑 시험의 예상 문제로서 준비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좀 병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렇게 숙제로 나가는 것만 이래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같이 이래 정리 별표나 이래 예상 문제를 정리할 때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강조점을 한 30개, 32개 정도 토픽을 30개, 32개 정도 이렇게 두게 되는데 원래 토픽에서는 연기에서는 5개, 연기에서는 5개가 토픽으로서 강조되는 게 그 강의ек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당사자 적격과 청구병합과 소치아 변론종결로 승계인 처분권주의고 1기가 보면 여기에서 7개가 더 추가됩니다. 12개, 12개로 해가지고 5개에다가 7개 더 추가해서 12개가 이래 되고 2기 가면 그 12개에서 다시 8개가 더 추가돼가지고 20개 정도, 20개나 22개 정도, 그 정도 이래 될 거고 3기 가면 거기서 다시 8개가 더 추가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암기 불담을 늘려가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이네들이 좀 양도 많고 어려워요. 특히 그 병합 같은 거 이런 거 수업 들어보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연기 때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고민의 대상이 바뀌는 게 2기 가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2기 가면 병합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어려운 거, 처음 들을 때 어려운 게 이래 병합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한테라도 그 큰 산이 될 거고 원래 그 사례 문제가 병합 논점도 들어갔습니다. 병합 논점도 들어가가지고 병합과 관련되는 그 부분도 같이 써줬어야지 고득점으로 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출제됐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떤 형태로든 끼어들어가는 논점이기 때문에 미리 잡아야 돼. 적격, 병합, 그다음에 뭐 예상 문제로 소치한데 재수검지가 원래 두 번째로 단문으로 다시 출제가 돼버렸는데 소치하라는 큰 테마고 나올 수 있습니다. 큰 테마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꾸준하게 확인의 이건 제가 10년 넘게 찍었거든. 10년 넘게 확인의 이건 예상 문제가 벌써 노무사 강의하러 왔을 때 12년 전인가 그때부터 예상 문제였어요. 그때부터 예상 문제가 됐고 그게 원래 나왔던 그런 형태고 합의가 나는 그 9년 예상 문제인데 그게 재작년에 출제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젠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적격도 한 번은 나왔거든. 한 번은 출제됐고 그다음에 변론전결로 승계인 이런 것들도 한 번은 기출됐는데 그러니까 재수검지처럼 다시 나올 게 있고 기출 중에 다시 나올 거 있고 그다음에 기출됐으면 당분간은 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그런 토픽도 있고 또 확인의 이익이 원래 출제됐는데 확인의 이익으로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확인의 이익 테마 중에서 한 목차는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게 이래 되니까 보충성이라는 그 테마가 가장 중요하거든. 중요하게 되니까 그거는 빼면 안 돼. 확인의 이익은 다시 출제가 확인의 이익으로 출제되기는 힘들고 근데 확인의 이익 중에서 보충성 이런 것들은 다른 논점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다른 논점 때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출이라고 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기출을 전부 다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이래 되니까 대신 수업에서 이제 골라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 기출은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그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로 따라오시면 이래 될 테니까 딱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하고 처분권주의도 두 번 나왔어요. 근데 민소에서 처분권주의 기출됐으니까 뺀다. 이거는 A, B, C를 빼고 공부하자 이런 느낌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거는 못 빼. 이런 것들은 이래 뺄 수 없는 그런 테마가 이래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를 좀 정리하고 대신에 이제 옛날 스타일로 뭐 처분권주의 써라 이런 거는 그 힘들고 그지 시험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거고 그냥 처분권주의에서 그 중요한 테마들 그런 것들을 이래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대신에 이제 중요 테마라 하더라도 전체적 흐름은 처분권주의는 머리에 있어줘야 된다고 있어줘야지 이래 될 테니까 그런 느낌이 되고 일단은 수업 따라올 때 이런 거는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수업 따라왔는데 이게 한번 읽어보고 정리한다고 해서 그 정리되는 테마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정리되는 테마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업 끝나고 방학 기간이 약간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방학 기간이 있게 이래 되는데 그때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그 과목은 노동법입니다. 일단 그 노동법을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방학 기간에 꼭 봐야 돼요. 그 방학 기간에 한 20개 정도 토픽을 뽑아가지고 노동법은 미리 예습을 선행을 하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일기 때 그 따라가기 엄청 힘들어요. 연기하고 또 다르거든. 다르게 진도가 벌써 횟수가 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이래 그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니까
보니까 선행을 꼭 해줘야 되는 게 노동법이고 그리고 우리는 인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인사는 손을 놓으면 우리는 꽈락으로 가버립니다. 꽈락으로 40점대로 이렇게 깔려버리게 이랬다는데 한 과목 40점 맞으면 못 붙습니다. 이 시험은 붙을 수가 없게 되고 50점 초반 나와도 까리까리해요. 이거 시험이 그 큰 게 하나 있지 않으면 67점짜리나 70점짜리 이런 게 없으면 하나가 53점 나와버리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합격하기가 60점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목인데 여러분들 답안지 웬만큼 쓰면 55점 나오면 우리 동네에서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강의실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이래 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 민소 선택자가 인사를 그 고득점에서 붙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 쉽지는 않게 이랬더니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자꾸 떨어지나 봐. 이 이해도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답안지 쓰는 게 문제 있는데 법학 쓰듯이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이래 그 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접근을 법학 판례 외우듯이 그 접근을 하나 봐. 그러니까 글에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계속 그 강사님들이 이제 글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이뤄주게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55점을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되거든. 잡아야지. 그래야지 다른 과목으로 법 과목으로 좀 메워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꼭 바라고 방학 기간에는 그 인사하고 그 노동법은 두 개는 반드시 이래 정리하고 그러면 민수는 언제 보냐 그러면 이런 건 5개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짜투리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버스 안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이동이 없다면은 자기가 독서실이나 어떤 스터디 카페에 앉을 때 그때 점심 식사하러 갈 때 아니면 저녁 식사하러 갈 때 이동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냐 그러면 가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제일 먼저 봐 제일 먼저 본다 예컨대 병합이 이해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병합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이해도가 떨어지는 걸 두 번째로 만약에 적격이 두 번째로 이렇게 보신다면 그러면 병합과 적격 이렇게 보는데 근데 병합 보고 적격 보고 이래 볼 때는 병합과 적격을 두 번째 날 같이 보는 걸로 그러니까 1번 보고 2번으로 넘어가지 말고 1, 2를 보고 그리고 셋째 날은 1, 2, 3을 보고 아시지? 1, 2, 3을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가는 거야. 읽어가면서 그 첫날에 외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읽어보면서 1, 2, 3을 이렇게 보고 4일자는 1, 2, 3, 4를 보고 1, 2, 3, 4를 보고 5일차도 1, 2, 3, 4, 5를 보시면서 가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걸 1번 보고 그러면 1번을 일주일 동안 한 100번 정도 읽어볼 수 있도록 그 정도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배정을 하고 만약에 이해도가 좀 바뀌었다 그러면 바꿔 순서를 이렇게 바꿔 그 다음 주에는 1번을 다른 걸 줘버리고 1번을 다른 걸 줘가지고 그러니까 2주 동안 이 5개는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의 한 200번 정도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외우고 일기를 들어와 일기를 이렇게 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일기 진도가 이걸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평일반 진행할 때 이제 이걸 일기 진행할 때도 계속 보시고 이 5개를 이렇게 계속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일기 강의표 올려놓을 테니까 12개를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조금 선행을 좀 해가지고 12개를 외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 하면서 12개 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5개를 일단 1차 목표 이걸 완벽하게 내가 그 책을 듣고도 목차까지 다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 공부를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요 5개는 내가 그 정도 암기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일기 끝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야. 일기 끝날 때까지 계속 보고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하면 7개 정도 그 욕심내면 7개나 8개 정도 그 정도에 선행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반복이 필요한 과목이고 그리고 외울 때마다 느낌이 좀 달라지거든. 느낌이 달라지게 될 테니까 그래 보고 그리고 조금 더 유효되시면 요 5개와 관련돼서 사례 문제가 여기 짧은 사례가 따로 있거든. 뒤에 그 부록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적격으로 나올 수 있는 사례는 뭘까? 이런 건 케이스 문제는 어떤 게 나왔고 다른 시험에는 이런 게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네. 뭐 이런 것들이 사례 문제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거기까지 연결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시험은 또 다행인 게 사례 문제가 그래 각색이 그래 많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뭐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던 사례하고 변리사 문제에서 나왔던 사례하고 노무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사례하고 다 비슷하더라고. 다 비슷하게 이래 출제되니까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많이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여기는 각색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줄 수 없고 대개 판례 사안을 그 기준으로 해서
사례를 만들거든. 사례를 만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의 변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크게 없으니까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도 똑같은 사례가 아니다 할지라도 비슷한 그림을 본 게 있거든.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그 유사한 그림을 이렇게 본 게 있으니까 그거 이게 논점이구나라고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래 써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련 사례까지 같이 관련 사례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구성됐다는 것 이런 것까지 거기까지 떠오를 수 있도록 공부하시라고 공부를 해두시면 그러면 요게 5개라도 완벽히 되고 그게 1기 가면 12개로 늘어날 거고 2기 가면 20개로 늘어날 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래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 단문 시험이 있는 그 과목이어가지고 단문 암기를 해야 돼. 단문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에 외우려 가지 말고 이 5개처럼요. 이렇게 조금씩 암기를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래 잡으시고 한 번에 단문을 그 30개 이래 외우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 과목 자체도 어려운데 어렵고 양도 많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문이 조금씩 늘어가는 느낌, 늘어가는 내가 암기된 부분이 조금씩 늘어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그리고 이 교재는 그 1년 동안 가져가야 될 교재여서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2기 때는 그 사례 문제집으로 그 진행하거든. 2기 때는 사례 문제집으로 진행하는데 근데 강의는 사례 문제집으로 진행하지만 예습이나 복습은 우리는 이걸로 한다. 이걸로 그러니까 책을 바꾸지 마시고 그냥 이 책으로 내가 사례를 풀어내야 돼. 풀어내야 되니까 단문도 대비돼야 되고 사례도 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바꾸지 말고 사례 공부 따로 단문 공부 따로 이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례와 단문은 다 똑같이 얘네 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이 과목의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게 되고 안 그러면 이 과목 따로 이것 따로 이러면 이 과목은 양이 감당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노동법보다 더 많은 양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래 공부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한 권으로 사료도 대비되고 단문도 대비되고 그러니까 단문의 내용들이 결국 사례 내용으로 구성돼야 되고 대신에 이제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답안지 쓰는 형태는 달라야 돼. 답안지 쓰는 형태는 달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써가면서 이래 느낄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은 연기 때는 이걸 이해를 먼저 하자. 이해를 먼저 해야지 그다음에 이걸 단문으로 쓸지 사료로 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지? 알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런 걸 배우게 되고 일단은 핵심부터 먼저 챙기고 넘어가자. 그게 숙제다. 여러분들 나가는 숙제고 나중에 5개 외울 때 숙제도 같이 한번 보시면 오히려 더 낫고 숙제도 그러니까 지금 온점으로 이래 채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례형으로 다 숙제로 봤던 것들 이런 걸 폴더로 모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썼던 기록들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걸 계속 한번 더 읽어보고 가장 그 테마에서는 가장 핵심들이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쟁점이거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일기 때는 오늘 연기 때 봤던 이 숙제들이 사례형으로 바뀌어서 출제될 거고 사례형 형태로 한번 써보자. 사례 형태로 써보는데 대신 풀답안이 아니고 간단한 결론 이유 그러니까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게 결론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형태인데 짧게 쓰면서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연기 때 외웠던 게 제대로 이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긍정이면 이것 때문에 긍정이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더 풍부하게 판례 통해 가지고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풀어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게 됐으면 이제 2기 때 가서 풀답안 사례 문제 50점짜리를 사례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3기 때는 100점 시험입니다. 100점이어서 사례 50, 단문 50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이래 되고 3기 끝나고 나서 특강 하루 하거든. 특강 하루 해가지고 총정리 시간을 다시 또 3기 끝나고 나서 하루 하고 그러면 시험이 한 2주 남아요. 2주 남게 이래 되고 그때 학원에서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수강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있게 이래 되는데 그거 보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2차 시험이 시작될 테니까 그때 이제 시험 보러 가시는 겁니다. 한 1주 남을 겁니다. 아마 1주 남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때 시험 보러 이래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기 때 한번 1기 때 한번 2기 때 한번 3기 한번 3기 끝나고 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래 책을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책을 볼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헛되이 시간이 낭비되면 안 되고 몸도 아프면 안 돼. 체력 관리도 시험 과목이다. 시험 과목이니까 건강 관리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되게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안 돼요. 일단 마음이 힘들어지면 이거는
몸이 100% 아프게 돼 있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져 버리면 이게 하기가 싫어져 버리는 의지력이 다 저하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항상 그 긍정적으로 하고 자기한테 계속 그 힘을 줘야 돼. 자기한테 자꾸 비난하지 말고 힘을 계속 주면서 할 수 있다는 용기 이런 것들을 이래 자꾸 불어넣고 그리고 추천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 너 혼자 고민하지는 않을 거다. 너 혼자만의 고민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거는 옆에 애들도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을 건데 표현만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여기 포커페이스로 앉아 있을 뿐인 거지. 다들 고민 있다. 다들 이렇게 고민 있고 나름대로 한 가지씩 고민들은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이나 이런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붙었더라. 이렇게 해서 붙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자격증 하나 따는 시험이거든. 자격증 하나 따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점으로 붙겠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일정 점수를 받아서 60점을 넘겨가지고 그냥 합격증 하나 받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고 노무사 붙는다고 해서 뭐 부귀영화를 갖다주고 이런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붙고 나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거는 또 새롭게 고민해야 되거든.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붙고 나서 고민하면 돼. 이거 돈 받으면서 고민하거든. 돈 주면서 막 마이너스 통장도 주고 그다음에 뭐 축하 격려도 받고 또 부모님 또 따뜻하게 말해. 따뜻하게 내 아는 친구가 아니라 수강생이 본무사 합격했는데 본무사 합격하기 전까지는 막 어머니가 자기를 부를 때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새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동물을 앞에 붙여가지고 이래 자기를 불렀는데 본무사 합격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노크를 하시더라면서 자기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하시면서 들어오신다면 하면서 제일 차이 나는 게 노크를 하시는 게 차이 났다라고 이래 이야기하던데요. 그런 것도 한번 누려볼 수 있도록 일단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시지? 긍정적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힘들더라도 잘 버티고 수험 기간에는 힘들어요. 아시지?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또 외롭고 늘 배고프지 않나? 늘 배고픈 그런 상황이 이래 되게 될 건데 누가나 용기 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 특히 남친들 조심하라고 조심해서 징징이 옆에 있으면 더 힘들어. 진짜 힘든 그런 문제가 이래 되는데 진짜 잘 관리해가지고 하여튼 기대지 말고 내가 다 돌파해야 된다라고 내가 다 관리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추록은 페이지를 써놨으니까 끼워놓고요. 끼워놓으시고 그때 적격할 때 같이 일에 진행하고 그리고 작년은 제가 종강이 24일이었거든. 12월 24일이 종강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저랑 보냈고 그리고 또 성탄의 기쁨 보강하는 날 25일까지 보강해가지고 그래서 성탄절까지 저랑 같이 제가 예수님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탄절을 보냈는데 원래는 당일스럽게 18일 날 끝나네요. 18일 끝나는데 19일 날 약속 잡지 말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그냥 하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조금 더 변론 파트가 제 진도 순서가 앞부분을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해가지고 주체를 보고 그다음에 병합을 먼저 보거든. 병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변론을 보고 그다음에 기판력 판결 보고 그다음에 상소 파트로 넘어가서 이 강의가 마무리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근데 변론이 상대적으로 좀 빠르다는 느낌을 이래 주더라고. 병합은 좀 친절하게 이래 설명하는데 변론이 좀 빠르다고 이래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테니까 그걸 속도 조절을 한번 해가지고요 정리하는데 보강은 해야 돼요. 연계 때 보강 없이 끝난 적은 한 번도 없고 12년 동안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없게 될 테니까 보강을 하게 되고 24회 해도 모자랍니다. 이거는 24회도 모자라는 강의가 이래 되게 되는데 변리사 기본 강의가 30회거든. 민소 변리사 기본 강의가 30회가 이래 되는데 우리는 놀랍게 14회로 이래 처리되고 학부 때 이거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3학점으로 2학기 하는 겁니다. 2학기 하는 걸 우리는 14회로 조져버리는 이런 문제로 이래 처리되니까 이거는 보강 없이 끝나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 이래 될 테니까 일단은 2번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2번 정도는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제가 지금 할 일도 없고 강의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고 집에 가면 또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딸도 바빠. 딸도 이렇게 바빠가지고 뭐 딸도 학원 다니고 되게 바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놀아줘야 되니까 월요일까지는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따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합 들어갔을 때가 되게 어렵습니다. 병합 들어가면 물론 뭐 그 앞에 권리 주체 파트도 되게 어려운 그 앞에 주체 부분도 소송의 주체도 되게 어려운데 병합 들어가면 진짜 어렵고 뒤에 그 기판력 들어가도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게 되고 요처의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중간중간에 나오고 특히 그 사망 같은 거 소송 중 사망 뭐 이런 거 당사자 사망 이런 거 정리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게 이래 되고 어려운 과목입니다. 어려운 과목이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거다 아마 부담이 이래 되게 될 건데 누구나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게 처음 들을 때와 두 번째 들을 때가 또 차이가 있거든.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볼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최대한 많이 보자. 볼 수 있는 만큼을 1년 동안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 계획을 잡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도 나가서 정리하고 중간중간에 뭐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MBTI가 그래 막 친절한 MBTI는 아니지만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 MBTI입니다. 그래 약속 시간이 정해놔도 깨졌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MBTI라 가지고 그리고 깨져도 전혀 이래 불쾌하지 않고 기쁜 그런 MBTI인데 혹시나 뭐 너무너무 고민된다 그러면 그냥 나한테 해결을 바라지 말고 그냥 대나무 숲처럼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냥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한번 이야기하고 이래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시면 되고 학교학생들 지금 오늘도 찾아오고 수요일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혹시 뭐 학교학생 구경하고 싶으면 따라와도 되고 그리고 채점자들이 오늘 두 명이 세 명이 와가지고 온첨하고 실강 채점자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래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이래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그분들한테 직접 이래 메일 주소나 이런 걸 아니면 시험 말미에 아니면 뭐 작년 보니까 뭐 포스팅 같은 거 이런 거 붙여가지고 궁금한 점들 그런 것들을 붙여놨던데요. 결혼하신 분 한 분 있고 그리고 채점자 중에 그리고 작년에 합격했는데 1년 동안 쉬고 그냥 올해 다시 연수 받는 분 한 분 있고 그리고 올해 합격생 중에 신원 파악을 완벽하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붙은 분 헌동으로 이래 세 번째 붙은 분도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이래 되는데요. 그런 형태로 이래 채점자가 이래 돼 있고 수요일은 유예생 2명 유예생으로 합격했는 분 그분이 두 명이고 경제학과 나오신 분인데 한 분은 경제학과 나오고 그분은 로스쿨도 노리고 있고 로스쿨 리트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리트 점수도 잘 나오고 로스쿨 가겠다고 이래 준비하신 분도 있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목표점을 이래 비슷하게 이래 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래 확인해 보신다면 똑같이 이래 갈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자기가 잘해야 돼. 자기가 잘하고 목표는 크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 기준을 해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잘 하는지 아까 말했던 대로 계속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몇 프로 정도 이해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한번 이래 해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됐다고 생각됐지만 일기 때 문제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일기 때 수업을 들어보면 또 달라집니다. 이 과목은 또 달라지게 이래 되는데 한번 그러다 할지라도 한번 해봐요. 해볼 수 있도록 자기 이해도나 이런 것들 체크하고 암기 정도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내일 쓰면서 이게 써질 줄 알았는데 잘 안 써지는 부분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 약점이니까 그런 것들도 연필로 이렇게 교재 같은 데다가 체크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 표시해 놓으면 다음에 책 볼 때 좀 생각이 날 겁니다. 생각이 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따르시고 법전은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법전 자체를 밑줄도 하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지금 법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뺏겨 가지고 답안지 채우면 점수 완전 꽈락입니다. 그거는 꽈락이 돼 버리니까 이거 뺏겨서 답안지 채울 생각은 하지 말고 활용을 하자. 활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문 표현을 통해서 논점을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조문을 미리 써줘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조문으로 풀어야 될 테마도 있어. 풀어야 될 테마도 있는데 대신 이걸로만 답을 채워서는 안 돼. 이걸로만 답을 채우면 안 되고 그냥 문제점이나 아니면 인트로에 그 조문이 나타나면 되는 거고 조문이 써주시면 되고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는지 이 표현에서 법정 표현에서 어떻게 핵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걸 문제점에서 끌고 들어와야 되거든.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걸 활용하는 그 용도로 조문을 활용하시고 이걸로 채우면 안 된다. 양을 이걸로 채우면 점수를 전혀 못 받게 되니까요. 그런 것도 이래 잘 생각하고 합격생들이 뭘 잘 써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 우리가 정보가 이래 필요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우리도 흉내를 내야 되거든. 흉내를 내줘야지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결국은 법과목은 판례입니다. 조문하고 판례, 조문하고 판례가 이래 가장 핵심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판례를 누가 잘 써주는지 잘 이해됐는지 그 부분이 가장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단문도 그 목차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중요한데 그 단문과 관련되는 판례 하나 써주고 나오는 게 그게 또 고득점으로 가는 포인트가 되더라고. 포인트가 될 테니까 그런 것들도 자꾸 생각해 주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걸 써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책을 그러니까 연필로 계속 이렇게 보시고 중요한 미리 형광펜 같은 거 쓰지 말고 이게 1년 동안 가야 될 책이거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만 따로 형광펜 칠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필 같은 걸로 밑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더럽게 보지 말고 나중에 끝까지 이래 볼 때 이래 부담이 되지 않도록요 깨끗하게 좀 책을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그 목차도 올려놨습니다. 이 교재 목차도 이래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험서물로 들어가셔야 돼. 수험서물로 들어가면 추록하고 목차하고 이래 올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활용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민사소송을 이래 정리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까요? 왜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지 그러면 민사소송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행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행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면 민사소송을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지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지가 문제되게 되는데 대개 우리가 어떤 법률 관계를 맺을 때 법률 관계를 이래 맺어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요 어떤 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을 때 채권이 우리 민법에서 채권이 갖는 기본적 효력이라는 게 있거든. 기본적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채권자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청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청구해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면 받을 수 있는 힘, 받을 수 있는 힘을 급부보유력이라고. 급부보유력이라고 이래 되고요. 보유라고 부르게 되고 청구했는데 임의로 이행을 안 해요. 청구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게 이래 된다면 강제적으로 받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받게 되는데 강제력이라고 해서 어떤 힘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강제력은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으로 나가더라. 소송을 제기해서 이래 강제 집행으로 이래 받게 되는 걸 이걸 강제 집행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집행으로 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이래 하고 있는데 결국 목적은 집행이거든. 돈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집행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근데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걸 그치게 만들더라. 소송을 이래 그치게 이래 만들게 이래 되는데 이유는 이 사람이 과연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더라.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과연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없는지를 따져보고 자격이 있다면 이걸 자격이 있다는 서면을 하나 만들어준다. 서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게 소송을 통해서 나오는 판결문이 됩니다. 판결문이 되고 집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자격 원인이거든. 집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이 돼서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불러.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고 이걸 들고 강제 집행으로 가는데 집행을 위해서 소송하거든. 집행을 위해서 소송하는데 근데 꼭 집행을 소송을 안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필요하거든. 간단한 방법도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독촉 절차로서 민법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지급명령은 이 사람이 다툼이
다툼이 없는 사건이고 명확한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걸 집행 그 자체를 위해서 지금 소송을 굳이 오랜 동안 그 기간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이 지급 명령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다가 제출하고 이한테 보내주면 피고한테 이래 보내주면 피고가 이걸 다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라고 다투면 여기로 와야 돼. 소송으로 와야지 이래 되는 거고 다투지 않았다면요. 다투지 않았다면 2주 동안 다투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명확한 게 뭐가 있냐면 노동청에서 다 확인해 준 사건들 근로자 임금 채권 이런 것처럼 그 노동부에서 다 확인했거든. 이게 그 사용자가 체불 임금이 얼마 있다라는 거, 이 근로자가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노동청 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돼 버렸는 거 이런 것들은 굳이 명확한 사건인데 그 굳이 소송으로 와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거든.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 따라서 노무사님이 어떤 체불 임금이 있다는 걸 확인받았다면 그때 근로자는 돈을 이래 임의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 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민사소송을 이용할 게 아니고 간단한 절차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실무에서 여러분들은 지급명령을 통해서 이래 구제받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이랬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은 여기 민사소송을 이래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명확한 증거들이 잘 없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차용증도 안 쓰고 막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툼 있는 쟁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소송을 제기하는 게 그게 민사소송이라고 그렇게 이래 생각하시고 이게 다툼 있는 부분이고 간단한 부분은 이걸 통해서 구제받으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민사소송은 얘는 1억을 받아야 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얘는 줄 게 없다고 만약에 평선을 달리고 있을 때 이걸 소송으로 해결해 주거든. 소송으로 해결해 주게 되는데 그러면 판사님은 기본적 마인드가 이걸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결론만 내려주면 되는겠네. 결론만 내려주면 되는 거고 원고도 도와주지 말고 피고도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 노동법 공부할 때는 근로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 노동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근로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판례들이 기본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 해석하고 있고 행정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공부하거든. 기본권 침해.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이 어떤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다든지 침해했을 때 그걸 구제받게 해주는 게 그 행정소송이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기본권 침해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이래 권리 침해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분쟁 해결해 주는 소송이거든. 분쟁 해결해 주는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원고도 도와줘서는 안 되고 피고도 도와줘서도 안 되고 그냥 중립적 입장에서 결론만 내려주는 소송. 결론만 내려주는 소송이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거를 우리는 사적 자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래 말했는데 민사소송도 당사자들한테 맡겨놓겠답니다. 당사자에게 맡겨놓겠다. 그래서 소송을 할지 말지 소송을 해서 받을지 아니면 부탁해서 받을지 아니면 소송해서 받을지 이것도 당사자가 결정하고 전부 다 받을지 아니면 일부만 받을지 일부만 이래 받을지 또 돈만 받을지 원금만 받을지 아니면 지연이자도 받을지 지연이자도 받게 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당사자가 이래 결정하고 그리고 절차를 꼭 판결로서 끝낼 필요가 없이 화해로 끝낸다든지 아니면 당사자 행위로 종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 종결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과목의 마인드는 당사자에게 맡겨두겠다는 게 마인드 기본적 원칙을 이래 두고 있게 이래 돼서 그래서 모든 걸 당사자에게 맡겨둔다고 그래서 소송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 이런 것들을 모두 당사자에게 맡긴다 당사자에게 맡겨놓게 이래 되고 이걸 우리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처분권주의라고 부르더라. 처분권주의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형사소송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을 언제나 고소가 있었을 때 형사소송은 진행한다. 그러면 이미 막 살인 현장에서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고소 없으니까 그 살인 사건은 우리가 수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회적 그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고 어떤 균형을 사회 그 안정을 파괴시킨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걸 일정한 장소로 모아서 격리를 시켜야지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니까 그거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국가기관에서 그걸 조절해 줘야 되잖아요.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형사소송 이런 데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원칙.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두는 게 원칙입니다. 당사자에게 맡겨두는 게 원칙이고 당사자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이래 되는데 예외적으로 당사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당사자들이 이거는 당사자들한테 맡겨둬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게 이래 될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여를 하긴 해. 관여를 하기도 하니까 원칙은 여기에 따라서 90%는 당사자에게 다 맡겨놓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당사자에게 맡겨놓지 않고요. 맡겨놓지 않고 법원이 알아서 이래 판단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관습법 이런 겁니다. 관습법.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에게 맡겨놔서 너네들이 법까지 들고 와서 판결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송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판사님들이 그 판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당사자에게 맡겨놓지 말고 법원이 알아서 결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 이래 되게 되니까 소송의 개시나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 소치하도 할 수 있고 행정에서 똑같은 거 소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원고가 제기한 소를 심판 신청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철회하는 걸 소치한다라고 이를 부르게 되는데 소치하면 소송이 끝나버리거든. 판결 나기 전에 소치하는 순간에 소송은 끝나버리게 이래 되고 청구를 포기하거나 일락하는 제도도 있거든. 포기나 일락하는 제도도 있게 될 거고 화해를 통해서 끝낼 수도 있고 분쟁을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화해를 통해서 끝낼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민법에도 화해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화해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화해 계약은 민법에 나오는 계약이고 여기 소송에서 나오는 화해는 기팔릭이 발생합니다. 기팔릭이 힘이 생기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에 저촉되는 주장을 못하고 이거는 기팔릭을 줘가지고 소송에서 화해가 일어났다면 거기에 어떤 힘을 주는 거하고 똑같이 판결받은 것처럼 힘을 주겠다는 건 그게 차이점으로 이래 되게 되고 꼭 판결 아니어도 이렇게 소송은 끝날 수 있다는 거 끝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요게 행정에 적용됩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소치와 포기일락 화해 이런 것들이 행정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하나는 적용되죠. 행정도 결국은 당사자가 제기해줘야 되거든. 제기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행정을 국가가 그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 결국 당사자가 제기하는 게 행정은 필요하거든. 필요하니까 소치하는 할 수 있도록 소치하는 행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행정을 그 화해로 끝내지는 못하죠. 화해로 끝난다든지 포기일락 이런 것들은 인정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민사소송 제도가 행정에도 적용되는지 이게 행정 파트 하나 나와요. 행정 파트 하나 나오고 기출이 한번 됐습니다. 기출이 한번 일어나게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과목을 읽을 때는 원고를 도와줘서도 안 되고 피고를 도와줘서도 안 돼. 피고를 도와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막 피고를 유리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채무자를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까 말했지만 근로자 임금 채권에서 채권자가 근로자 채무자가 사용자입니다. 얘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얘를 도와줄 이유가 없게 이래 되니까 하여튼 채권자도 도울 필요도 없고 채무자도 도울 필요도 없고 딱 주관적 입장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그냥 결론만 내려주는 소송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이래 바라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러면 이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어떤 형태로 제기해야 되는지 종류가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종류가 세 가지 나옵니다. 교재 10페이지 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소위 종류 민사소송의 형태를 먼저 보자. 형태를 먼저 보게 이래야 되는데 민사소송의 형태는 세 가지 이행의 소라는 게 있고 이행의 소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확인의 소라는 게 있고 확인의 소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형성의 소가 있습니다. 형성의 소라고 해서 종류가 세 가지 종류로 이래 구분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는 뭘 판사님한테 명령을 요구하는 걸 이행의 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돈을 주게 만들어 달라 등기를 주게 만들어 달라 아니면 저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으니까 판사님 제발 저 사람한테
때 돈 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아니면 등기 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소를 이행의 소라고 불러. 이행의 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이걸 제기하려면 반드시 바탕에 어떤 명령을 내리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필요하거든. 이게 필요하게 되니까 청구권이 바탕에 돼 있어야 돼. 청구권이 바탕에 돼 있어야 되고 뭐 채권적 청구권이든 물권적 청구권이든 어떤 청구권이 바탕에 돼 있어서 그 청구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판사님한테 이행하게 만드는 거거든. 판사님한테 이행하게 만드는 걸 그걸 이행의 소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이걸 받았으면 이행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나오면 기판력이 발생하고요.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게 집행력도 발생하게 이래 됩니다. 따라서 이행의 소를 받아야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 이행의 소를 받아야지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게 이래 되는데 얘는 그냥 확인만 해주는 거거든. 채권이 있다, 소유자가 네가 맞다, 아니면 뭐 채무가 없네 이렇게 확인만 해주는 소송의 확인 소송이 이래 되게 되고 따라서 얘는 기판력만 있고. 기판력만 했고 확인만 해줬거든. 확인만 니께 맞네 이렇게 확인만 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받았을 때는 집행을 못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의 소는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을 하려면 다시 이걸 또 제기해야 됩니다. 또 제기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으면 굳이 이걸 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지? 그러면 소송을 쓸데없이 두 번 해야 되거든. 이거 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해버리면 또 집행을 요구 이행의 소를 또 제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따라서 확인의 소는 이걸 할 수 없는 예외적일 때만 이걸 제기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네. 제기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따라서 이걸 우리 법학에서 되게 후순위로 적용해야 된다. 이걸 먼저 적용하지 말고 후순위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이 단어를 써. 이 단어를 순서가 있을 때 대등적 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대등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후순위로서 작용돼야 된다.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게 보충성이라고 부릅니다. 보충성이라고 불러서 따라서 이거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 그때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쓸데없는 소송을 막을 수 있다. 그지? 쓸데없는 소송을 막을 수 있게 이래 되고 이거는 형성권 기억날까?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변동되는 게 형성권인데 판결도 그런 게 있어. 이게 판결 받으면 바로 변동되는 거 권리관계가 변동되고 따로 뭐 집행 같은 거 이런 걸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혼입니다. 이혼인데 이혼은 우리가 협의로 이혼하는 것도 있고 그지? 협의로 이혼해도 되고 한쪽이 이혼에 불응하면 재판상 이혼이라는 게 있거든. 재판상 이혼이라는 게 있고 재판상 이혼을 판결을 통해서 이혼하는 거. 판결을 통해서 이혼하는데 이거는 판결 받으면 바로 이혼되고 바로 이혼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따로 뭐 집행 절차 이런 것들은 이래 필요 없게 되는데 민법 공부할 때 형성권은 강력한 권리야.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방어 수단이 없거든. 내가 대응 수단이 없게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성권처럼 이렇게 강력한 권리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필요해. 법의 근거가 필요해서 누가 형성권을 갖는지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취소권 이런 것들은 뭐 제한 능력자라든지 차거나 차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취소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함부로 이래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게 이래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형성에서도 법에서 딱 세팅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다라고 이래 법에서 이래 정해져 있고 함부로 못해.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 게 그게 형성의 소가 이래 되고 얘도 기판력이 생기고 따로 이래 집행 자체는 필요치 않는 이런 것들이 형성의 소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종류가 민사소송이 나온다. 민사소송에서 나오게 이래 되니까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행정 공부할 때 행정 형태 기억나? 행정 형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무효 확인 소송도 되고 뭐 형성 소송도 있고 뭐 이런 분류들 이런 것들을 이래 봤을 건데 민사 소송도 같은 느낌으로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이래 되는 거죠. 자, 의부터 볼까요? 10페이지. 이행의소는 원고의 이행 청구권에 의해서 법원이 피고에 대해서 의무 이행 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고 명령형의 소가 이래 되게 됩니다. 이런 파트는 밑줄 함부로 하지 말고 이거는 깨끗하게 보자. 깨끗하게 보고 첫 시간이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고 이행에서는 그 밑줄 같은 거 남발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왜 밑줄 했는지 읽어보거든 또 읽어보게 되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 괜히 읽어보면 그 대개 막판에는 시간이 1분이 아까워요. 1분이 아깝게 이래 되니까 우리는 이거 첫날 시험 치고 와서 둘째 날 그 시험에 그 행정하고 이거 하고 보잖아요. 이거 하고 보는데 근데 첫날 시험 치고 오면 뭐 4시 5시 그 정도 이래 되게 되고 그러면 뭐 약간 씻고 뭐 식사하고 나면 금방 6시가 돼 버리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책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시까지 이래 본다 한 3시간은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2시까지 책을 본다 할지라도 그래 허락된 시간이 그래 많지 않게 되니까 이거 빠르게 한번 넘겨가서 시험장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 600페이지 가까이 돼야 되는데 전날에 이것도 넘겨야 되지 행정도 넘겨야 되지. 이렇게 본다면 밑줄을 남발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남발할 때가 아니고 그걸 생각하신다면 정말 필요한 것만 읽고 가져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걸 생각해서 이래 정리하고 막판 그 마무리용은 그 함부로 막 별표나 이런 것도 남발하지 말고 딱 그 예상 문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시험 전날에 만약에 이게 책이 600페이지가 넘어갔다 100% 붙는다 그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는 전날에 보고 나면 100% 생각나거든. 이거는 전날에 보면 직전에 보면 생각나게 돼 있고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봤다. 반반 정도, 그 정도 그 느낌을 이래주게 되고, 한 달 전에 본 거는 안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기억 안 나요. 기억이 나지 않게 이래 되니까, 제가 임상실험은 다 해봤습니다. 괜히 또 실제적으로 생각 안 나는지 또 테스트하지 마시고 본 시험에서 테스트하지 말고 이거는 직전에 봐야 된다. 직전에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어느 정도 이래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답안지 안 써진다고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그거 연습하려고 쓰는 거거든. 연습하는 거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목표는 첫날 시험 치고 와서 한번 보고 가는 거 행정하고 같이 행정하고 그러면 얘한테 허락된 시간은 한 3시간 4시간밖에 없거든. 3시간 4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 동안 한번 넘기고 가줘야 되거든. 넘기고 가줘야 되는 데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괜히 이기 가가지고 뭐 답안지 안 써지니 뭐 아니면 야 답안지 안 써진다고 해가지고 뭐 시험 포기할 거니 그러니까 그건 전혀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가서 내가 한번 읽고 그날 가서 이래 쓰고 나오면 이래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그때 그날 못 쓴 시험이 테마가 본 시험에 나올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아시겠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학원에서 본 시험 본 것 중에 하나 뭐 시험에서 출제되는 게 있잖아요. 출제되는 게 있게 되는데 그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 여기서 본 시험 문제 중에 본 시험에 나오는 게 있거든. 나오는 게 있게 되는데 정말 수십 개를 써보는 거 아닙니까? 수십 개를 이래 써보게 되는데 그게 출제되는 것들이 확률적으로 그래 많이 높진 않으니까 괜히 그 문제가 못 썼다고 해서 내 멘탈 털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멘탈 털릴 이유가 없게 이래 될 테니까 그 확률도 떨어지는 테마고 실제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못 썼다고 해서 뭐 우왕장하고 이래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나? 그러니까 직전에 넘기면 되니까 직전에 넘겨서 시험장 가서 이래 잘 쓰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본 시험에 맞춰놓자. 포커스를 본 시험에 맞춰놓고 거기 전날 우리가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학원에 모여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항상 그 중간에 모든 변수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다음 밑에 이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제법상요 청구권이 바탕에 돼 있어야 돼. 청구권이 바탕에 돼 있을 것이 이래 필요하고, 자 종류가 첫 번째가 현재 이행의소가 먼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행의소를 제기하려면 이행의소를 제기하려면 일단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청구권이 이래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게 변제기 도래가 필요합니다. 변제기 도래가 이래 필요한데 변제기가 도래해서 이 사람이 갚아줬어야 되거든. 갚아줬어야 되는데 변제기 도래해서 내가 그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니까 소송하라고 하거든. 소송하러 이렇게 하게 되니까 변제기가 도래돼 있는 이 상태에서 얘가 이미 이행을 안 하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이래 되는데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청구를 하면 안 돼요. 청구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기한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불배웠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 전에 채무자는 변제를 강요받으면 안 돼. 변제를 강요받지 말고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요때까지는 채권자가 기다려줘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서 갚아주면 되는데 안 갚아주면 그때는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받아, 그지? 강제적으로 받게 이래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행의소는 이 두 가지를 이래 충족해서 이행의소를 이래 제기하게 이래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다음 달에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미 이행 안 할 것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변제기인데 미리 찾아와서 안 갚겠다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절대로 이행하지 않겠다 이런 행동을 미리 보이고 간다. 그러면 굳이 다음 달까지 한 달 기다렸다가 돈 주세요라고 청구해봤자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게 될 테니까, 따라서 이거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미 이행을 안 할 명확한 가능성이 있다면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바로 내가 이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외 제도가 장래 이행의소입니다. 밑에 나오는 장래 이행의소가 되는데요. 미리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원칙에서 벗어나거든. 원칙에서 벗어나게 이랬다니까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제기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다시 충족을 해줘야 돼. 하나 더 요건을 충족해 줄 것이 필요하게 이랬다는데, 변제기가 미루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행의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걸 판사님한테 뭔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원칙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미도래인 상태에서 이렇게 제기하려면 판사님한테 뭔가 설득력 있는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이 필요하고, 그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갖췄을 때, 그때만 가능하게 되게 되니까 이게 있어야지만 이게 있을 때만 제기하게 돼 있다는 거. 2번 보시면 장래이행에서는 변론 종결시를 기점으로 이행기까지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이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251조 보세요. 조문 251조 조문을 옆에 펴놓고요. 251조 이렇게 보시면 251조 제목이 장래 이행의소가 되는데, 장래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밑줄 아까 미리 청구할 필요, 거기 밑줄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요. 필요가 있어야지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 지금부터 민사소송 공부할 때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지거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되고, 쓸데없는 소송은 받아주면 안 돼, 그지? 쓸데없는 소송은 받아주면 안 되고, 꼭 판결받을 필요성 있는 사람만 법원에 와야 돼. 법원에 와야 되고, 괜히 쓸데없는 소송에 대해서 세금 낭비하면서 그 판결해 줘버리면 세금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진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되는, 판결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걸 따지는 문제가 소의 이익 문제다. 이렇게 가고, 결국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이걸 따지는 거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 따지는 그게 이래 되니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간혹가다 이걸 권리보호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권리보호이익으로 표현하기도 하게 되는데,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고, 권리보호이익, 소이익, 필요성이다라고, 필요성 있는 사람만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걸 제기할 필요성 있는 사람은 이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돼서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조문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텍스트 가지고 정리하게 되는데, 이게 재작년 기출입니다. 장래 이행의소가
이래 재작년 기출돼 가지고 단문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단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진 않을 거고 크게 본다. 이런 것들 이행의소 중에서 예외적인 소가 있고 근데 이행의소를 제기하려면 원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예외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가 있는데 대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제기할 수 있거든. 제기할 수 있고 그 요건이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요건 이걸 갖췄을 때만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돼 있습니다. 대과 효력 보시면 이행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인 기판력 이외에요. 집행력도 발생. 이걸 제기해야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기해야지 집행할 수 있게 이래 돼 있고 이 소송 형태만이요 강제 집행으로 연결되고 이를 인용하는 이행 판결은 집행 권한이 돼요. 집행 권한이 이래 되고 이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이행의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행의소를 기각시키는 판결이 나왔다면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청구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받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을 받은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원고는 청구권이 없다. 그러니까 패소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확인 판결의 의미 기각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의 의미를 띠게 되겠죠. 자 로마제 2번 확인의소로 내려오시면 확인의소는 다툼 있는 권리 동그라미 아까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 확정을 요구하는 소를 확인의소라고 이를 부르게 되는데 자 봐요. 이 확인의소의 특징은 말 그대로 확인해 주는 거거든. 확인해 주는 게 확인의소가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갖다 붙이면 다 확인돼. 갖다 붙이면 확인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다가 이게 내가 과연 인기 강사가 맞을까? 과연 내가 인기 강사라고 불러도 될지 그걸 판사님한테 꼭 확인받고 싶어 라고 이래서 판사님 인기 강사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그러면 강사가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수능까지 다 출동하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거는 인기 강사 소송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되니까 쓸데없는 소송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쓸데없는 소송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게 되니까 이거는 좀 통제할 필요성 정말 확인받을 필요성 있는 사람들만요 제기하는 게 이래 필요하니까 권리관계만 들고 와야 돼. 권리관계만 확인받으러 와야 되는 거지 권리가 아닌 반대말 사실관계들 예컨대 뭐 우정을 확인해달라 인기 강사임을 확인해달라 뭐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은 받아주면 안 돼. 그러면 이 소송은 너무너무 쓸데없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원래 출제됐던 확인의 이익을 갖춰야 돼. 확인의 이익을 갖춰야 된다. 그럼 비슷한 말 찾아보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지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은 확인의 소를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유가 있어야지 이랬다는 거고 따라서 대상적격으로서 거기 1번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권리관계를 이래 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거 그런 거 쓰는 겁니다. 원래 출제됐던 게 확인의 소의 통제 원리로 나오는 게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소유권 확인 등의 권리관계 존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적극적 확인해서라고 부르고 존재를 확인받는 사람 존재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적극적 확인해서 부존재 확인 등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소극적 확인해서 그러니까 부존재를 확인받으면 소극적 존재를 확인받으면 적극적 이렇게 존재 부존재 둘 다 확인받을 수 있게 되게 되고 오른쪽에 대상적격 원칙적으로 확인해서는요 권리나 법률 관계만 대상적격을 가자. 대상적격을 이렇게 갖게 이래 되게 되는데 예외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옆에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하는 소는요. 서면이 진실로 작성 명의자에 따라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위조나 변조됐는가를 확정하는 사실관계 확인이거든. 사실관계 확인인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인정해줘. 예외적으로 사실관계지만요. 인정해주게 이래 되는데 이것도 조문 한번 찾아볼까? 250조 조문. 아까 251조 바로 위에요. 250조 조문인데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라고 이래 돼 있는데요. 확인의 소는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거기 밑줄 아까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거기 밑줄 하시면 이래 되는데 그러면 모든 서면을 확인받을 수는 없다, 그지? 모든 서면을 확인받을 수는 없고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법률 관계를 이래 증명하는 서면을 들고 와야 돼. 이게 뭘까? 서면 중에서 법률 관계가 증명되는 서면이 있네. 법률 관계가 증명되는 서면이 있게 이래 되는데
각종 계약서입니다. 각종 계약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 그러면 뭐가 인정돼? 임대차 계약한 게 인정될 수 있고, 매매 계약서를 썼네. 매매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확인되네요. 확인이 이래 되게 되니까, 따라서 이게 법률 관계, 매매, 임대차, 차용증, 돈을 빌려준 게 확인되겠네, 그지? 차용증 들고 오면 그러면 소비대차가 확인되네요. 소비대차가 확인되니까 이런 거 서면 중에서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요,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거는 위조됐습니까? 변조됐습니까? 진실로 작성됐습니까? 아니면 가짜로 만들어진 겁니까? 이걸 확인해 주는 거는 사실관계지만 결국은 이걸 확인해 주면 결국은 여기에 영향을 주네요. 여기에 영향을 주니까 법률 관계가 인정될 수 있거든. 법률 관계가 인정되니까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고 진실로 작성됐다. 이게 확인되면 당연히 전제되는 법률 관계,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이런 것들이 바로 확인될 수 있거든. 확인될 수 있게 되니까 확인해 줄 실익이 있네요. 실익이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1번 목차가 정서진보 확인해서 1번 모든 서면이 아니고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이걸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법률 관계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걸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처분 문서라고 부릅니다. 처분 문서라고 이래 부르게 되니까 각종 계약서들 이런 것들을 처분 문서라고 해서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부르게 이래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니면 확인받으러 오면 안 되겠다, 그지? 확인받으러 오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만 예외적으로 받게 해주게 됩니다. 결국은 사실 문제지만 이게 영향을 주니까, 법률 관계 영향을 주니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죠. 얘도 지금 예상 문제로 잘 준비해놔야 돼. 확인이익 나와가지고 확인이익을 통으로 날리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게 완전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이게 정서진보 확인해서 이런 거 내놓으면 그게 완전 뒤통수가 이래 되지 않을까. 자, 됐고 반은 공부했다 이미. 반은 법률 관계 증명하는 서면 처분 문서만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반이거든. 이 제도가 이게 반이게 되게 되니까 반은 정리된 거죠. 됐고 요렇게 하나씩 만들어가, 아시겠지? 하나씩 이해해서 만들어 가시면 이래 되는데 그걸 통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한 번에 잡고 싶으니까 빨리 붙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게 있고, 그게 행정 공부에서 알잖아요. 행정 공부할 때 그때 그게 행정이 한꺼번에 이해되지는 않거든. 한꺼번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대상부터 보고 원고 적격도 보고 누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분화시켜서 공부해야지 소송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밑도 끝도 없이 행정을 한번 이해해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래 보고, 참고로 하나 이해하면 행정 역사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게 해보겠다는 게 그래 오래되진 않고 기껏 해봤자 한 20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행정에 대해서 이제 다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겨우 이제 그 몇백 년 안 되는 그런 소송인데, 민사소송은 로마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2000년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행정에서 민사소송을 많이 준용해. 보조창거 같은 거 이런 거, 아까 말했던 소치아 같은 거 이런 것도 준용하고 있거든. 준용하고 있게 되게 되는데 기본적 포맷 같은 것들은 민사소송을 많이 준용해요. 준용해서 처리되는데 이걸 지금 공부가 어설픈 상태에서 민사소송하고 행정하고 자꾸 매치를 시켜보려고 하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용어를 다르게 써요. 용어를 다르게 써가지고 행정에서는 그 행정 교수님들이 옛날 학부 때 이래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들을 그 책을 보니까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 옛날 그 제 학교 다닐 때 썼던 그 표현들이 민사소송에 나왔던 그 표현들이 거기서는 아직도 이렇게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요즘은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말을 안 써요. 그런 말을 이래 쓰지 않고 또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근데 행정 교수님들이 이제 공부를 그때 해놓고는 안 하는가 봐. 그러니까 그 단어를 엄격하게 잘 구분하지 않고 쓰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모순이 되는 거거든. 여기 공부하다가 그쪽 떠올려 보면 저 단어가 다르게 써있는데라고 이래 생각이 이래 되게 될 건데, 그걸 좀 선에서 그 상황을 이래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돼. 여러분들이 그 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행정 떠오르면 모순되는 충돌되는 이런 느낌을 이래주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요 단어를 이쪽에서는 명확하게 잘 구분 안 하는구나라는 거, 그런 것들, 기속력 이런 겁니다. 기속력, 구속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잘 구분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되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거든. 민사소송법은 되게 체계적이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합리적 조문 자체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민법이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도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에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돌이 아니에요. 충돌이 아니고 좀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용어 자체가 좀 섞여서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징. 청구권만 대상이 되는 이행의소와는 달리 모든 권리관계를 소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구권이 있어야지 이행의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겁니다. 예컨대 소유권 확인 소송 이런 것 들어봤지? 소유권 확인 소송 이런 것들 청구권 아니어도 모든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이래 확인받을 수 있게 이래 되고 대신에 전제는 필요성 있는 것들 필요성 확인받을 필요성 있는 것들만 아무 필요 문제도 없는데 오늘 확인 하나 받으러 갈까라고 해서 법전 들고 가가지고 이게 내 겁니까? 뭐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요. 뭐 이렇게 소유권이니까 확인해 주세요. 권리니까 그런 거는 받아주지 않고 전제되는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전제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고 전제되는 사항은 내가 좀 불안한 상태가 있어야 되거든. 어떤 사람이 자기 거래, 자기 건데 왜 강사님이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나타나면 그러면 이거 맞장을 떠줘야 되거든. 맞장을 이래 떠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판사님이 해결해 줘야 돼. 판사님이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쫄 이런 느낌이거든. 쫄 이런 느낌이 이래 되니까 현존하는 불안 이렇게 교과서 목차가 그래 나오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쫄이 있어야 된다. 쫄이 있을 때 필요하게 된다. 그다음에 2번 현재 청구권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시효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청구권의 존재라도 판단을 받아둘 필요가 있을 때 확인의소가 그 대역이 이래 되게 됩니다. 원래는 이걸 제기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제기 못하거든. 제기 못하게 이래 되고 바로 이거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액수를 몰라. 액수를 내가 1,000만 원 받아야 될지 1억 받아야 될지 금액을 몰라가지고 신체 감정을 받아봐서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감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거든.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빨리 소멸시효라도 이걸 제기해서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단시킬 이래 필요가 있게 이래 되니까 그때는 얘가 활용되는 것하고 얘가 활용이 이래 될 테니까 언제나 이행의소만 제기하게 만들면 소멸시효 완성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확인의소가 보호해주게 구제해주게 이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되고 여러분들 그 노동법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해고가 잘못됐어요. 해고가 잘못됐다. 그러면 해고를 다툴 수 있다. 그지? 해고가 잘못됐을 때 해고가 다툴 수 있는데 해고가 잘못되면 그 기간 동안 내가 근로 제공을 못하는 바람에 임금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 임금을 달라라고 소를 제기도 되네. 소를 제기도 돼요. 그러면 임금 주세요. 이렇게 제기하는 소가 이행의소거든. 이행의소가 이래 되고 해고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따져달라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거든. 무효 확인 소송이요. 그러면 해고 무효 확인을 다퉈야 돼? 임금 지급을 다퉈야 돼? 임금 지급을 다퉈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거는 바탕이 되는 해고를 다투면 결국 임금까지 영향을 주거든. 임금까지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원래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기본되는 바탕되는 권리관계 이게 때문에 다 사단이 일어났거든.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해고 무효를 먼저 다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다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기본되는 권리관계부터 먼저 다툴 때 이런 것들 이런 게 예외로 나오는 겁니다.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소를 먼저 갈 수 있는 예외, 먼저 갈 수 있는 예외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3번 소극적 확인의소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과 동시에요. 소제기하려는 상대방에 대한 선제 공격령으로 사전의 분쟁의 예방용이 이래될 수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내가 되게 바쁜데 이 사람이 자꾸 옆에 와가지고 돈 갚으래. 돈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돼요. 그러면 정말 바쁜 3기 때 소송을 제기돼 버리면 내가 대응을 잘못하게 되거든. 대응을 잘못하게 되니까 지금도 바쁘지만 이거 빨리 분쟁을 좀 해결시켜놔야지 내가 진짜 바쁠 때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게 이래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내가 얘를 상대로 먼저 선제 공격을 제기한다. 어떤 걸 제기하냐 그러면 채무 부존재 확인의소를 통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나를 상대로 소송을 못할 테니까 나를 상대로 개입폭력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게 선제 공격용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효력인데요. 확인의소에 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의 확인 판결이 나면 원고가 주장한 법률관계 존재에 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얘는
집행력이 없다는 게 특징, 집행력이 없다는 게 특징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형성이소인데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